지구위기와 환경에 대한 걱정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탄소 때문에 지구가 더워진다, 그래서 빙하가 녹는다, 육지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부터 쓰레기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러다가 지구가 멸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하게 합니다. 요즘 날씨만 봐도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이번 주는 말도 안 되는 폭우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가 심각성을 몸으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때만 지나면 있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환경운동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구위기와 환경이라는 주제의 오늘 심포지엄은 모두 네 분의 발제자를 모십니다. 먼저 방송으로 널리 알려진 제로 웨이스트샵 노노샵 대표이신 줄리안님을 모시고 국제적인 관심이 필요한 지구위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 번째, 청년 환경운동가인 홍다경님을 모시고 청년의 눈으로 보는 지구위기와 환경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 번째는 KBS에서 자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오신 박정원 PD님을 모시고 환경 문제의 실제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교환경연대 유정길 대표님을 모시고 환경위기와 불교적 입장을 듣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줄리안 퀸타르트님은 유럽연합 기후행동 친선 대사이자 제로 웨이스트샵 노노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게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성함만으로 소개가 끝나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줄리안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벨기에에서 온 환경 사랑하는 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을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거의 1시간 20분 동안 먼저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 오늘 있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희 얘기 들으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라거나 이런 거 다 머릿속에서 기억해 두시고, 이따가 저희가 정말 다양한 세밀 얘기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한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어디서 왔죠? 맞아요. 벨기에에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벨기에가 한국보다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몇 명 계시네요. 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벨기에가 한국하고 비슷하다. 오케이. 작다. 벨기에가 더 작다. 벨기에가 정말 작다. 다시 들으셨네요. 네. 자, 여러분, 벨기에는 한국의 3분의 1밖에 안 해요. 작죠?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제가 옆에서 저 훨씬 작은 나라에서 왔는데 이렇게 막 생각하기도 한데, 저는 그냥 작은 벨기에뿐만 아니라 전 정말 작은 벨기에에 있는 엄청 작은 시골 마을에서 왔어요. 여기 제가 태어났던 벨기에입니다. 저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만 지킬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어디서 무슨 재해가 났거나 뭐 약간 그런 사고 났으면 자기 사람부터 좀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저는 이런 자연 풍부한 곳에서 살아서 그런지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거 되네요. 네. 여기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요, 여러분? 맞아요, 염소 맞아요. 네. 자, 저희 마을에서는 여러분 사람 수보다 염소 아니라 야생 염소 수가 더 많아요. 네, 정말 시골 중에 시골이고, 집에서 걸어가서 버스까지 한 20분 정도 가야 되는 약간 그런 정도의 시골에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시골 풍부한 곳에서 살아서 이 자연 많이 이제 흡수됐던 것도 있었고, 또 엄마 아빠가 어릴 때 유기농 가게 운영하셨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 좀 다른 사람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오늘 저희가 특히 기후 변화 그리고 다양한 그런 환경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들은 적 있나요? 막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약간 지키기로 한 온도가 있어요. 이게 막 몇 도 이상 기후가 올라가면 안 된다. 혹시 그거 들어본 사람 있을까요? 1.5도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2도로 목표했지만 가능하면 1.5도 미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함께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1.5도 높아 보여요, 낮아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높은 걸까 막 생각했단 말이죠.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어제 갑자기 좀 선선해졌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또 다음 날은 또 뭐 10도 이상 올라가고 그렇게 온도는 10도 이상 왔다 갔다 하니까 위도가 별개일까라고 생각하는 거 솔직히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주로 날씨가 익숙한데 날씨와 기후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씨가 자꾸 체험하다 보니까 이런 거 체험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도가 과연 높은 걸까 아닐까 이거 한번 그 체감하기 위해서 뭐 하나 가져왔는데, 자 여러분 2만 년 전쯤에 그때 마지막 빙하기라고 불리는 그 시기였다고 해요. 자 2만 년 전쯤에 있었던 기후의 온도와 그리고 우리 산업혁명 시작했을 때 그때 0이라고 저희가 치는 거거든요. 그때랑 기후가 몇 도 정도 차이 났을 것 같으세요? 1도보다 다행히 좀 더 높았어요. 마지막 빙하기 때랑 마모스 있고 정말 2만 년 전쯤에 그렇죠? 그때랑 산업혁명 시작했을 때 0도랑 몇 도는 차이 날 것 같으세요? 저번에 물어보니까 누가 막 300도 이러더라고요. 엄청 추울 것 같죠? 그렇죠? 자, 기후가 몇 도였을까요? 15도보다 더 작았습니다. 10도보다 더 작았습니다. 5도 누가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5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4도에서 7도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5도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지구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해수면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들으세요? 해수면이 상승하죠. 더워지니까 상승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추워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 생각한 대로 낮아져요. 왜냐면 많은 물이 얼음에 잠기게 되기 때문에 해수면 낮아지고 2만 년 전쯤에 지금보다 120m, 125m 정도 더 낮았어요. 엄청 차이 났죠. 자, 그래서 여기 지도 보시면 익숙한 지도죠. 근데 약간 연한 파란색으로 크게 이제 미국 위에 그리고 유럽 위에 크게 덩어리들이 있죠. 그게 빙하였어요. 마지막 빙하기라고 했을 때 다 빙하 덮여있었던 거 아니고 보신 것처럼 북미 위에 크게 하나, 유럽 그쪽 막 위에 크게 하나, 그리고 뭐 밑에 곳곳에 빙하들이 있었고, 그리고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그게 육지였어요. 연한 회색 보이시죠? 막 이런 곳, 저기도. 저는 옛날에 역사 시간 때 인류가 유라시아 대륙에서 15,000년, 16,000년 전에 미대륙으로 건너왔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었어요. 보신 것처럼 그때가 알래스카, 그쵸? 미대륙 위에 크게 왼쪽, 그리고 시베리아랑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냥 건너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한국 보시면 여기가 회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한반도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육지랑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까지 자전거 여행 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마음 먹으면 뭐 대만까지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5도의 차이가 이렇게 빙하기로 갈 수 있는 정도니까 2도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몇 도까지 올라왔는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정답 알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자, 1도 넘었을까요? 넘은 것 같다. 얼마나 넘은 것 같아요? 다양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이제 저희가 주로 5년 평균을 해요. 왜냐면 한 해 한 해만 보면 특별히 덥거나 추울 수 있으니까, 보신 것처럼 5년 평균을 했을 때 작년에 우리가 1.3, 1.4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거는 그 1년만 기준 보는 거거든요. 작년에 1.5도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넘는 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1.5도 안 넘었다는 말은 솔직히 할 수 없는 거죠. 아직은 5년 평균 해야 되니까 안 넘은 거지만, 그렇지만 솔직히 얼마 안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환경 관련된 많이 실천하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오늘도 대중교통 타고 왔고, 뭐 자전거도 이제 열심히 타고 다니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한번 도전해봤거든요. 1년 동안 페트병 안 쓰기. 근데 성공했어요, 작년에.
올해는 실패했어요. 2개 썼어요. 아, 예, 한 개부터 실패라. 그래도 이제 최소화하는 게 목표 들고 있고요. 다양한 활동하는데 제가 어떤 날 패션쇼를 보러 갔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스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뭐 행사 만들 때도 그렇고 솔직히 많은 막 것들을 막 설치하게 되고 그죠? 막 연습막도 그렇고 안내판도 그렇고 등등 그러는데 제가 패션쇼 끝나고 집에 가는 도중에 이 쓰레기 버리는 공간 지나갔어요. 폐기물 버리는 공간. 근데 거기서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방금 제가 봤던 쇼의 카펫부터 사람들 두고 간 선물들, 그 아까 말했던 막 그런 현수막이라거나 막 이런 것들 다 버리는 건데 갑자기 거기서 너무 회의감이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물병 하나 아끼기 위해서 그죠? 이 텀블러 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1시간도 안 되는 행사 때문에 쓰레기 이렇게 만들 거면 나 이거 왜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 강하게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환경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나 혼자 뭐 해봤자 뭐가 될까? 라는 생각을 좀 했던 사람들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저는 이게 너무 강하게 와서 그때는 기후 우울증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요새는 정말 많은 특히 고등학생, 대학생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공감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러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고 문제가 너무 크니까 이 갭에서 이 차이 나는 이 대립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느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저는 오늘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라는 얘기 한번 하러 왔고 저는 사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효과적인 우리가 바꿔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거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양한 항목별로 한번 얘기하러 왔습니다. 세상에서 보는 신호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음식, 식단.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삼시세끼 주로 그렇죠? 주로 밥 먹으면서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은 기후변화라는 얘기 들을 때 음식을 생각 안 하는 경우 되게 많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아마도 불교에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더욱더 그런 부분들은 잘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가장 많이 주목되고 있는 음식. 저는 물론 비건한 지 5년 돼서 이제 전 완전체식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더 반가운 게 사찰 되게 많이 가고 그리고 굉장히 그런 정신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주로 이 환경 문제 이제 얘기할 때 동물 중에 하나 손가락질 당하는 게 바로 이 소인데요. 혹시 소가 왜 그런지 아는 사람 있을까요? 소에 뭔가 들었는 것 같은데요? 네, 방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디선가 뉴스에서 소의 방귀 때문에 지구가 아파한다라거나 이런 얘기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자, 소가 방귀 통해서 메탄가스를 배출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소는 방귀 말고도 다른 곳 통해서 메탄 배출하는데 어디일까요? 트름입니다. 자, 여러분 봤을 때 방귀와 트름 중에 어떤 게 더 큰 것 같으세요? 맞아요. 트름이 90% 정도라고 해요. 왜냐하면 소는 되새김질하는 동물이거든요. 초를 먹으면 그 위 안에 있는 균들은 대신 소화해 주는데 거기서 메탄 배출하게 돼요. 근데 소양 염소가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간의 욕망 때문에 소를 많이 키우게 되고 많이 먹게 되다 보니까 메탄 배출량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메탄 배출량 보면 30% 가까이 소, 양, 염소 때문인데요. 메탄가스의 문제는 뭐냐면 이산화탄소보다 주로 우리가 기후변화 얘기할 때 막 이산화탄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보다 강력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시간 체크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책에서 읽었던 건데 굉장히 놀라웠던 거였어요. 여기 보신 것처럼 맨 위에 이 녹색으로 되는 부분 보이시죠? 이 전체 라인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농지의 규모예요. 그런데 이 소, 양, 염소처럼 이제 방목하고 이제 그냥 땅을 필요한 활용도가 7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사료로 사용하는 게 한 13% 정도의 농지에 사용되고, 그리고 순수하게 인간 먹기 위한 채소 키우기 위해서 사실 농지가 17%밖에 필요 없어요. 굉장히 작죠.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소, 양, 염소만 갑자기 인간이 조금 그래, 우리는 이 정도라도 우리 앞으로 더 이상 소비하지 않겠다라는 마음 먹으면 농지의 절반 정도가 다시 자연에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에 살고 있던 야생 동물들이 다시 서식지가 찾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통해서 이 채식, 우리가 유를 줄이고 정말 생명에 대한 더 많이 존중하게 되는 것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시다는 것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신지 모르겠지만 많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고기를 더 많이 먹고 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매년 고기 섭취량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스님들은 뭐 경험 없으시겠지만 버거킹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패스트푸드점이 있습니다. 근데 버거킹에서는 벨기에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러는데, 거기 되게 유명한 버거가 있어요. 와퍼라는 버거인데요, 그 버거 5개 중에 하나가 비건으로 팔리고 있어요, 벌써부터. 그래서 가끔씩 비건 하신 분들끼리 저희가 장난 이렇게 칩니다. 왜냐면 한 20년 전에 조금 지금처럼 맛이 없는 콩고기를 먹기 위해서 1시간 차 타고 갔던 비건 조상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버거킹에서 비건 버거 먹게 됐다. 왜냐면 버거킹이 갑자기 우리 환경 너무 사랑하고 생명 너무 사랑하니까 비건 버거 내야지라는 생각했던 건 아니잖아요. 소비자들이 달라지니까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건데,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생기는 여러분들의 작은 음식 관련 실천도 굉장히 생명도 그렇고 지구에도 굉장히 이로운 선택이라는 것은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정말 맛있어졌거든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든 음식들이 비건입니다. 요새 제주도에서 이 비건 콩고기와 버섯을 이렇게 구워서 마치 이 쌈밥처럼 하는 곳도 생겼고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버거인데요, 사실은 다 콩으로 만든 거고요. 계란도 그렇고 거기 감자탕도 그렇고, 심지어 이 감자탕 끝날 때 밥도 볶아주는 비건 감자탕입니다. 솔직히 밥 볶아줄 때 가장 맛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새는, 옛날에는 많은 거 포기하고 제식해서 되지만 요새는 사실 많은 거 포기하지 않아도 너무 맛있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사찰 음식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해외도 진짜 유명해졌거든요. 아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저는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도 굉장히 환경과 생명에 우리가 더 이로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또 사실은 이 사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동물들의 그중에 소가 가장 많이 필요한데, 소의 1kg를 위해서 사료 25kg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많은 분들이 말하시는 게, 사실 우리가 음식 부족한 거 아니다, 음식이 가될 곳 안 가고 가지 말아야 되는 거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기 위한 음식에 가지 않고 사실 우리가 먹고 싶은 동물한테 간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요새는 힘을 많이 발휘하면서 제식하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아침에 뭐 먹게 생겼을까요? 약간 소 먹게 생겼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비건이고요, 스트롱맨이라는 종목에서 기네스 기록에 이룬 사람이에요. 700kg 들고 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요새 테니스가 요새 한국에서도 유명해지고 있는데, 테니스 선수 중에 가장 많은 대회 우승한 선수, 왼쪽에 있는 노박 조코비치인데요, 이 사람은 비건이고요. 그리고 2년 전에 결승전 때 닉 키리오스라는 사람하고 붙었는데 두 분 다 채식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채소 먹으면 힘 빠진다, 이런 말 사실은 맞지 않다. 건강에만 잘 먹는다면 충분히 우리도 힘 발휘해야 되는 것도 요새 많은 연구들에서 나오는 공식,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입장이기도 합니다. 자, 저녁 전환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두 번째 가장 필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요새는 그렇죠,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얘기 많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진짜 벌써 많은 국가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전력 환경 잘하는 국가 중에 우루과이와 브라질이 있다고 들으시면 약간 이런 나라들? 근데 우루과이와 브라질은 벌써 90% 이상의 전력 생산은 화석연료 의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95%까지 탄소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럽연합도 그렇고 요새는 화석연료보다 태양광, 풍력이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오른쪽 보신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탄의 의존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신재생 에너지가 점점 싸지고 있고요. 사실 한국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싼 에너지 현재는 태양광입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공급망 때문에 아직 안 그러고 있다고 하지만 곧 가장 싼 에너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얘기 많이 되죠. 그래 우리가 뭐 해봤자 중국 어떻고, 유럽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거는 모든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반가웠던 소식이 있었어요.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설치했던 그 결과로 올해 1분기 때 처음으로 이 총 배출량의 1%가 줄었어요. 중국이. 여러분 중국의 1%가 엄청납니다. 그 전까지 떨어졌을 때 생산 떨어져서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생산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고 에너지망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유럽도 그렇고 더 움직여야 된다는 신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미국은 벌써부터 석탄보다 태양광과 풍력 때문에 더 많은 전력 생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풍력과 태양광, 신생에너지에 일하는 근무자들이 석탄보다 10배가 됩니다. 10배 이상.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이 어떻게 지금 정치자들이 말을 하든 간에 이미 변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군 국가들도 움직이다는 것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동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오늘 이제 그 지하철 타고 왔잖아요. 그리고 저 따릉이 타고 어제도 막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가끔씩 차를 보면 아신지 모르겠지만 이 도시들은 인간 위한 도시인가, 차를 위한 도시인가? 차를 위한 땅이 훨씬 많거든요. 네? 여기 보신 것처럼 이 도시들은 주로 도시들의 차도로가 25% 35% 정도 차를 위한 것이고, 거기서 그다음에 이제 인간 거주해야 될 곳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30%에서 60% 이상의 토지 사용하고 있어요. 주차장도 필요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많은 차들이 사실은 95%의 시간 동안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땅 사실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 차 말고 자전거라거나 다양한 의존도를 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네덜란드가 자전거 잘하지 라고 들어봤을 것 같아요. 예, 그뿐만 아니라 뭐 겐트도 그렇고 뭐 코펜하겐도 그렇고 주로 자전거 도시로 떠오르지만 요새는 더 떠올리고 있는 도시들 많습니다. 파리, 브뤼셀, 런던, 리옹, 바르셀로나, 헬싱키 같은 도시들은 요새는 엄청나게 이동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로 뭐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대기 오염이 엄청 줄었어요. 파리 대기 오염이거든요. 위에 왼쪽 2010년도, 밑에 오른쪽 2024년도. 대단하죠?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스님, 아이고. 이제는 파리는 더 이상, 그렇죠? 오늘 대기 오염 안 좋은가 고민할 필요 없어지게 됐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기준이 저희가 정한 기준보다 높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동의 변화에 대해서 하면은 누가 좋아지나요? 인간에게 많이 좋아지죠. 저는 여러분 이것도 가장 놀라웠던 건데,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때문에 생긴 공기 오염 때문에 870만 명의 사람이 조기 사망하고 있어요. 유럽만 해도 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연료 의존도 높아지면 단순히 탄소 중립뿐만 아니라 인간 건강에도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요새 이게 오른쪽 보시면 바르셀로나 도시거든요. 바르셀로나에서는 이렇게 자전거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인도 더 많아지면서 정말 이게 인간 위한 도시 아닐까라는 생각하게 됐는데, 제 형 살고 있는 도시 그 지역이거든요. 오른쪽 사진 보시면. 근데 이제는 뭐가 생겼냐면 차들이 안 다니는 동네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시 길에서 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다시 앞에 누가 사는지 알게 되고 사회망도 더 좋아지는 그런 현상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대단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가끔씩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왜 이렇게 불편하게 우리를 만들어요? 사실 자꾸 더 힘들다. 환경 지키는 게 더 힘들다. 나는 못할 것 같다.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환경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가고 싶은 미래가 여러분 어떤 미래냐면 오늘 밖에 공기 안 좋은지 안 좋은지 고민할 필요 없는, 내 아이가 밖에 나갔을 때 차에 치일까 고민할 필요 없는, 내가 물 마실 때 이 물이 오염됐을까 고민할 필요 없는, 기후변화 때문에 농사 안 될까, 밥 먹을 게 있을까 고민할 필요 없는, 사실 그런 미래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묻고 싶은 질문 그거예요. 여러분들 살고 싶은 미래가 어떤 미래일까? 이러한 대로 계속 가면 저희의 삶이 대충 이렇게 생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키게 되면 이런 생명 풍부한 그런 미래를 가는 것이 더 멋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 실천들이 어쩌면 우리 힘들게 하는 거 아니고 우리에게 더 많은 생명 주기고 더 아름다운 미래 줄 수 있는 그런 실천들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조카인데요, 귀엽죠? 아까 여기 팬이라고 누가 한 분 얘기하셨는데 저의 조카의 미래와 우리의 미래를 더 밝을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환경 위해서 더 많은 시끄러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